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은정입니다. 55살 생일날 꽃도 없었고 박수소리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둘러앉아 축하해주는 그런 따뜻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시장에 가서 값을 깎으며 나무를 사지도 않았고 계란 2개 넣은 국수를 끓여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바로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혼 증명서였습니다. 전 남편 조진국은 그 이혼 증명서를 손에 들고 입이 찢어져라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까지 활짝 펴지더군요. 마치 10살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드디어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온몸에 기름 냄새나 풍기는 가정주부를 떼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인을 하면서 그가 친손으로 내던진 것은 단순히 40년 동안 자기를 시중 들던 아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황금산으로 변할 보물이었습니다. 그날 민원센터 문을 나설 때 바깥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몸에 닿는 햇살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몸에 밴 수십 년간의 곰팡내와 묵은 냄새를 모조리 태워버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눈을 가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제 옆을 걷는 조진국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방금 손에 넣은 이혼 증명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발 밑창에 오래 붙어있던 껌을 떼어낸 것처럼 길게 탁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 몸에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가 계단을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입가에는 감추지 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짐작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주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마치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처럼 새로운 인생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우스웠습니다. 슬프기도 했습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저를 이혼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제 코앞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민원센터 직원 앞에서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은정,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집 첫 월부금은 내가 냈고 대출도 내가 갚았어. 당신이 수십 년 집안일한 건 당연한 거야. 당신은 아내지 가정부가 아니야. 그런데 돈으로 따지면 1원어치 생산도 안 했어. 지금 이혼하면서 당신은 내 재산을 나눠 가질 자격이 없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소은정 씨, 정신이 나갔나요? 55살인데 이제 편하게 살아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쫓겨나다니요. 평생을 살던 방 3개짜리 아파트, 그동안 모아둔 수십만 위안의 예금, 얼마 전에 산 차까지 전부 그 변심한 남자에게 주고 자기는 남쪽 변두리에 있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낡아빠진 헛간 같은 집만 가져갔다니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심지어 아까 민원센터 직원이 저를 보던 눈빛에도 동정과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저는 완전히 진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시대에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제 며느리도 제가 협의서에 사인한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착하세요. 그런 곳에 어떻게 사세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데 주위에 가로등 하나 없는데 혼자서 어떻게 지내세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진국은 영원히 모를 테니까요. 그가 자기가 영유하다고 생각하면서 떼어낸 것이 쓸모없는 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눈에 보였던 그곳이 그의 평생 손에 닿지 못할 재산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챙긴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참았던 분노였고 제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반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조진국이 막 퇴직했습니다. 원래는 퇴직하면 우리 노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공원도 산책하고 아이들을 위해 손자 손녀도 봐주면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퇴직 생활이 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진국이라는 사람은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에서 작은 간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떠받들려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퇴직해도 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심하게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온갖 예술이라는 것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서예를 배우러 가고 내일은 강의를 들으러 가고 모레는 또 교제 댄스에 빠졌습니다. 매일 머리를 기름 바르듯 빗고 구두를 반들반들하게 닦고 향수를 저보다 진하게 뿌렸습니다. 그 냄새가 우리 집의 생활 냄새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통적인 가정주부였습니다. 젊었을 때 이 집안을 돌보기 위해 일찍 퇴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엌 앞에서만 빙빙 돌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주위만 빙빙 돌았습니다. 제 손은 수년간 집안일을 하느라 관절이 굵고 피부가 거칠었습니다. 만지면 사포 같았습니다. 제 옷은 대부분 면이나 삼배였습니다. 편하고 깨끗했지만 지금 조진국의 눈에는 촌스러웠습니다. 데리고 나가기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체면을 깎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갈등은 폭발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딘 칼로 살을 베듯이 조금씩 모든 정을 갈아 없앴습니다. 그는 온갖 사소한 일들로 저를 트집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트집에는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하늘의 구름이고 저는 땅의 진흙인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제 마음을 차갑게 만든 것은 그가 저와 돈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의 수도요금, 전기요금, 장 보는 돈, 사람들과의 인사치레 비용까지 그는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전부 제 적은 연금으로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퇴직금은 1원도 집에 보태지 않았습니다. 전부 저축하거나 그의 소위 사교활동에 썼습니다. 기억납니다. 한 번은 집에 전기요금을 내야 했는데 제 손에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차갑게 고지서를 던지면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소은정, 우리 이제 더치페이로 하자. 예전에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린 건 내 의무였어. 근데 지금 난 퇴직했고 내 돈은 내가 쓰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해.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내 것 먹고 내 집에 살면서 전기를 썼잖아. 이제 와서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말고 알아서 내. 그 순간 저는 거실에 서서 수십 년을 함께 산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의 부부인데 저는 그를 평생 시중들었습니다.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 키우고 병든 시부모님까지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더치페이를 하자고요? 그렇게 명확하게 계산하더군요. 더 심한 것은 그가 그 댄스 파트너인 주소연이라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댄스 친구가 집에 와서 예술을 교류하고 물 한 잔 마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이 우리 집 거실을 훑었습니다. 그 눈빛은 손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영역을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고 관리를 잘 받아서 얼굴이 곱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고 과장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교태를 부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조 선배님, 이 집안이 왜 이렇게 기름 냄새가 나요? 숨이 막혀요. 평소에 어떻게 견디세요? 그녀는 제가 방금 닦은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꼬았습니다. 베란다에 걸어둔 제 낡은 외투를 가리키며 달콤하면서도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조 선배님, 형님 옷이 10몇 년 전 스타일이네요. 어머나, 소매 부분이 다 닳았네요. 이런 취향은 선배님이랑 안 어울리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시간제 가정부인 줄 알겠어요. 가정부. 이 세 글자가 바늘처럼 제 귀 속으로 박혔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집의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입에서는 값싼 가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더 상처받게 한 것은 조진국이 저를 변호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요. 패션도 모르고 미적 감각도 없어요. 그냥 일만 하는 팔자예요. 당신은 다르잖아요. 타고난 복덩어리예요. 손도 이렇게 곱고. 그 순간 저는 부엌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씻지 못한 채소를 쥐고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쏘아 흘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늙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가난한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헌신이 옆자리에 누운 사람의 눈에는 일어너치 가치도 없는 웃음거리가 된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야깃거리가 된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는 제 자리가 없다는 것을요. 드디어 보름 전 그가 이혼 협의서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의 이유는 그럴듯했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다.
서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만년의 진정한 영혼의 반려자를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저를 한 번 더 보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는 듯이요. 그날 밤의 협상에서 저는 이 남자의 진짜 얼굴을 다시 한번 똑똑히 봤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서 계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계산하면서 마치 너그러운 척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너한테 손해 안 끼칠게. 우리 이 방 3개짜리 아파트는 아직 대출을 갚고 있지만 위치가 좋고 시내와 가까워서 앞으로 내가 활동하기 편해. 그래서 내가 억지로 가져갈게. 차도 내가 가져갈게. 어차피 내가 나가서 사교 활동해야 하는데 차가 없으면 불편하잖아. 예금은 말이야, 내가 다 장기 재테크 상품에 넣어놨어. 당장 뺄 수가 없어. 게다가 요 몇 년간 집안 지출이 커서 별로 남은 것도 없어. 내가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을게. 어차피 나도 늙었는데 보장이 있어야지. 너도 연금 있잖아. 저는 그의 교활한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돈 되는 것을 전부 싹쓸이 하려는 것입니다.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요. 저는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어디 살아요? 이 집도 제목 절반이 있는데 나더러 길거리에서 자라는 거예요? 조진국은 이미 준비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자기가 저를 위하는 것처럼 가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무정하다고 하지 마. 너 채소 심고 꽃 가꾸는 거 좋아하잖아. 남쪽 변두리에 있는 그 낡은 집은 비록 낡기는 했어. 난방도 없고 주변도 황량하지. 하지만 어쨌든 단독주택이고 조용해. 너처럼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딱이야. 우리도 부부였는데 내가 너를 갈 곳 없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그 집은 네가 가져.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야. 남들이 내가 너를 괴롭힌다고 하지 않게. 남쪽 변두리, 그 오래된 구역은 누구나 아는 곳입니다. 유명한 낡은 동네입니다. 집은 낡아서 떨어질 지경이고 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심지어 안전 위험이 있다고 감정평가까지 받은 곳입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주변은 온통 잡초뿐이고 변변한 가게 하나 없고 밤에 걷기조차 무서운 곳입니다. 그의 눈에 그 집은 버릴 수도 없는 짐이었습니다. 매년 관리비도 내야 하고 수리비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는 저를 쓰레기처럼 내쫓으면서도 자기에게 좋은 전남편이라는 명예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 많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죠. 그는 저에게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서에 특별히 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혼 후 쌍방의 재산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이익과 손실은 각자가 책임지고 다시는 관계가 없다고요. 그 문장을 보면서 저는 울지도 않았고 떼쓰지도 않았습니다. 펜을 집어들고 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 밤 저는 낡은 물건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신문 한 장과 예전 구역 계획 초안을 하나를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가 싫어하고 쓸모없다고 여긴 그 낡은 집의 위치가 정확히 고속철도 신도시 계획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득이만만한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소은정, 어쨌든 부부였는데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절반을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음 순간 저는 가정부라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더치페이가 떠올랐습니다. 조수연 앞에서 저를 모욕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기로 선택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착함을 늑대에게 먹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민원센터 앞 그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절차가 끝났고 조진국은 홀가분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양복 깃을 정리하고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거리에서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조진국은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관련 두문에 일하는 조카가 전화를 건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맥을 자랑하려고 일부러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가벼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조카야, 삼촌한테 어떻게 전화했어?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급하면서도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저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삼촌, 지금 어디세요? 빨리 집에 가서 등기부 찾아보세요. 방금 시에서 정식 공고가 나왔어요. 남쪽 변두리 그 낡은 구역이 정식으로 고속철도 신도시 핵심 계획구역으로 편입됐어요. 고속철도역 광장만 짓는 게 아니라 상업복합단지도 들어서요. 삼촌 댁 그 낡은 집 위치가 정확히 계획구역 안에 있어요. 징수 보상과 교환 방안이 방금 나왔는데 지금 땅값으로 평가하면 가치가 몇 배로 뛰었어요. 이번에 그 낡은 집이 금덩어리가 됐어요. 삼촌 대박이에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조진국은 핸드폰을 든 손을 공중에 굳힌 채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하얀 종이 같았습니다. 온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귀를 믿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조카가 여전히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삼촌 들으셨어요? 이거 천재일우의 기회예요. 조진국의 핸드폰이 쿵 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저를 보는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금산을 보는데 그 금산에 다리가 생겨서 달아나려는 것을 본 절망과 공황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깊은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허리를 굽혀 그 망가진 핸드폰을 주워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는 핸드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달려와서 제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힘이 무서울 정도로 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 근육이 과도한 후회 때문에 일그러졌습니다. 아까 그 고상한 품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례한 같았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은정아, 여보, 우리 뭐 하는 거야? 오래된 부부인데 무슨 이혼이야? 아까는 농담이었어. 나 알잖아. 나는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약해. 아까는 화나서 한 말이야.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야. 내 목 절반도 있어. 우리 집에 가자. 지금 당장 장 보러 가서 돼지고기 수육 만들어줄게. 우리 재혼하자. 바로 재혼하자. 앞으로 집안돈은 다 네가 관리해. 그의 추태를 보니 정말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촌스럽다고 무식하다고 싫어하던 남자인데 거대한 현실 이익 앞에서 그의 예술 추구, 그의 영혼의 반려자는 전부 1원어치 가치도 없어졌습니다. 그가 말하던 원칙은 돈 앞에서 너무나 약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면서 부드럽지만 하지만 단호하게 손을 그의 손바닥에서 뺐습니다. 저는 그가 구겨놓는 소맥을 정리하고 그의 눈을 평온하게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말했습니다. 조진국, 늦었어. 그는 급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려고 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은정아, 우리 수십 년 감정이야.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 땅에 있는 이혼증명서를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진국, 사인한 건 당신이야. 이익과 손실은 각자가 책임진다고 추가한 것도 당신이야. 아까 내가 가정부라고 했잖아. 가난하다고 했잖아. 생산성이 없다고 했잖아. 이제 나 이 시간제 가정부는 당신이 들어올 입장권조차 없어. 아까 그렇게 짐을 털려고 했던 당신이 친손으로 자기 재산운을 끊어버린 거야. 이게 아마 하늘이 당신한테 주는 답례일 거야. 이 말을 하고 저는 그를 다시도 보지 않고 몸을 돌려 길가로 걸어갔습니다. 깔끔하게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조진국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에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점점 작아지더니 마지막에는 바람 속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40년 결혼 생활처럼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조진국이 아주 안 좋다고요. 그 예술을 추구한다는 주소연은 그가 이혼은 했지만 그 자산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대출을 갚아야 하는 집과 만기 예금만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바로 얼굴을 바꿨답니다. 조진국을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진국이 사기꾼이라고 자기 청춘을 낭비하게 했다고 말하고 다녔답니다. 더 나쁜 것은 조진국이 예전에 체면 차리려고 따라 샀던 고위험 재테크 상품이 시장 변동으로 큰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의 노후 자금 대부분이 날아갔답니다.
지금 그는 매일 그 텅 빈 큰 집을 지키면서 전기료 아끼려고 불도 켜지 않고 차가운 할인 식품을 먹으면서 집안 가득 먼지만 쌓여 있답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울면서 하소연한답니다. 제가 꾀가 깊다고, 제가 그의 돈을 빼앗아 갔다고, 제가 계획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도 일부러 숨겼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제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고 노인대학에 등록해서 서예도 배우고 꽃꽂이도 배웁니다. 제 평생 가장 편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누구의 시간제 근로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소은정입니다. 하지만 가끔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하루라도 부부였으면 100일 은혜라는데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전 남편한테 숨기지 말았어야 한다고, 어쨌든 조금은 나눠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화면 앞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여러분을 경멸하고 계산하고 모욕하고 더치페이를 하자던 남자에게 이 소식을 말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반격은 떼쓰고 구르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주도권을 꽉 쥐는 겁니다. 소은정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시원하다 이 2글자를 남겨주세요.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숨기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